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성석교회. 서울시가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신천지와 성석교회 2억여 원, 사랑제일교회는 4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로 받은 고통은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겁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첫 주가 지나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2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코로나1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 이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대형 병원에서의 신규 확진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 토론회에서 금 후보는 안 후보의 말바꾸기식 정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고덕동 주민들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균열이 학교와 아파트까지 확산한다는 주장입니다. 월곡역 인근 북부 간선도로 진입로 정체가 커지면서 현재 추진 중인 월곡 IC 하향 램프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흘 만에 500명대로 소폭 감소했지만 설 연휴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하면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국내 사례 짚어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먼저 용산 순천향대병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31명이 추가 확진된 것으로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송파구 소재 학원에서도 5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모두 23명이 확진됐습니다. 용산구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도 5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 연휴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북, 광주 등 설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감염은 지금까지 5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잠복기를 생각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양주 공장과 순천향대 병원 등 대형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되자 정부는 대형 사업장에서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대략적인 내용이 나왔죠? 네, 세부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밀집도 분산을 위해 인원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율과 책임에 초점을 맞춰서 방역수칙을 어기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3월부터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추후 확진자 상황을 지켜본 뒤 적용 시점을 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현황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질병관리청은 19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56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은 533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서울에서 177명, 경기에서는 182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공사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강동구 고덕동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주택가 중심으로 발생하던 균열들이 이제는 인근 학교와 아파트 단지로 확산되며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태윤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 터널 구간 공사가 한창인 강동구 동남로 일대. 바로 옆 학교에 들어와 보니 건물 천장에 붙은 구조물이 이탈해 있고 균열로 벽과 벽 사이가 분리돼 있습니다. 바닥 이음새도 갈라져 있습니다. 학교 옥상에 올라와 봤습니다. 이곳에도 벽에 균열이 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학교 측이 파악한 균열과 이격 등 이상 징후만 18건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때부터가 아주 급격히. 바로 옆 고등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비실 초소 옆 바닥은 공사 현장 쪽으로 주저앉았고
주차장에선 없던 누수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다 못한 학교 측이 서울시 교육청에 안전진단을 요구하기 이르렀습니다.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 그걸 점검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한번 왔었습니다. 이미 오셔서 하는 말은 이 보에 금이 가고 그런 것은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 대로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도 화장실 타일과 벽면이 파손됐다는 민원이 2달 새 152건이나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에 더해 발파까지 겹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 동남로 일대에 지금 전체적인 피해가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거는 공사로 인한 피해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지역의 문제잖아요. 저 혼자. 시공사 측은 여전히 소음 진동치가 법적 기준에 부합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최근에서야 민원이 취합된 만큼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동치 이 하나만 이제 좀 저희가 그 발파를 지금 그 허가를 받고 지금 발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소음 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만큼 관리 감독에 나서는 한국도로공사 역시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덕동 주민들은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강동구와 진선미 국회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고덕동 일대 1차 발파 공사는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해 1월 마무리됐고 2차 발파 공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배제고와 세화고 등에 내려졌던 자율형 사립학교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넉 달 앞두고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올린 것이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제고와 세화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교육청과 소송이 진행 중인 경희고와 숙문고, 이대부고 등 6개 학교의 재판 결과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시 평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즉각 항소 의견을 밝혔습니다. 범야권 제3지대 후보들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어제 TV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애초 15일로 예정됐다가 후보 간 이견으로 사흘 미뤄진 겁니다. 토론 내용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성엽 기자 어서 오시죠. 자, 우여곡절 끝에 두 후보가 토론에서 만났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후보는 단일화에 합의하고 토론회 등에 대한 실무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네. 금태섭 후보는 토론회를 3차례 이상 열고 첫 토론은 설 연휴 전에 하자고 주장했고 안철수 후보는 토론회 횟수를 줄이자고 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또 토론 방식을 두고도 금태섭 후보는 자유토론으로 하자 했고 안철수 후보는 최소한의 형식은 두자고 제안하면서 15일로 예정했던 토론회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기와 방식 면에서 이견이 있었군요. 네. 자, 본격적으로 토론 내용 살펴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두 후보는 먼저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의 평가로 시작했습니다. 네. 두 후보 모두 문재인 정권을 실패로 규정했고 조국 전 수석과 최근 임명된 황희 문화부 장관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특히 인사권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이 9억을 넘어섰다며 부동산 정책도 크게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금태섭 후보는 전세금 대출 등 대출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다 막아버려 실수요자들을 곤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고 안철수 후보는 금 후보의 말에 공감하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는 도시 재생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더불어 K방역에 관해서도 백신 문제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며 두 후보 모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너무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밀집도와 밀폐도 등을 따져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야권이다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서울시정에 관한 이 정책적 제안들은 어떤 게 나왔습니까? 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져가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네. 것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먼저 금태섭 후보는 현재 서울시가 지원하는 소상공인이 41만 명이고 이들이 지불하는 평균 월 임대료가 253만 원이라며 임대료의 8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네.
재정 충당 방안으로는 지방채 확대 발행을 꼽으며 지금 같은 시기엔 재정 상황을 따질 것이 아니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금태섭 후보의 계획대로라면 4조가 넘는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가 재정 주의단체가 되고 부채 비율이 26%가 된다며 여러 불이익이 생길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채 확대 발행은 무리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열지 못한 행사 비용 등을 세출 구조 조정에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네, 어쨌든 두 후보는 이 3지대 단일화라는 이 숙명을 안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방도 오갔다고요. 그렇습니다. 공격은 금태섭 후보가 주로 했습니다. 네. 금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나온 것은 말 바꾸기라며 민주당 후보들이 당규를 어기고 말을 바꿔 선거에 나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는 말 바꾸기가 되더라도 자신의 몸을 던져 불확실성을 없애야 했다며 야권의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방편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태섭 후보는 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2027년 대선도 준비하는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늘 말하던 새 정치는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판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정치를 시작한 지 채 10년이 안 됐다며 정치 개혁을 하겠다는 뜻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두 후보 모두 야권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와 힘을 합쳐 공동 선대위를 꾸리는 등 선거 과정 내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 3지대 단일화 후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조성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울 도심 교통 체증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성북구 월곡역 상황은 조금 심각합니다. 북부간선도로 진입 문제로 차량 수십 대가 엉키다 보니 주민들은 오랜 시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성북구 월곡역 일대입니다. 이 구간은 하루 대부분 교통정체로 악명높습니다. 내부 순환도로를 빠져나와 정릉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은 좌회전해야 하고 종합로에서 북부 간선도로를 타기 위한 차량은 우측 2개 차선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교통 흐름이 X자가 돼 차량 수십 대가 엉켜버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부 간선도로를 타기 위해 몰려든 차량들로 월곡동 일대의 교통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북부간선도로하고 내부순환도로가 모여있는 곳이라서 4시 정도 넘어가면은 되게 많이 막혀요. 불편하죠. 정체된 상황에서 시내 버스는 승객을 도로 위에 하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난과 더불어 안전에도 위협을 주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북부 간선도로 진입로를 아예 막아야 한다는 감정 섞인 입장마저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도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정체가 심각한데 하루 종일 심각한 상태에서 막지 않으면 여기서 더 갈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한때 내부순환도로와 북부 간선도로를 직접 연결하자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높은 공사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대신 북부 간선도로 진입로 앞에서 수신호를 주거나 차량 유도선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상향 램프에 근무자를 좀 세워서 차량 흐름의 소통을 좀 유도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하지만 이는 모두 임시 방편일 뿐 주민들은 직접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서울시와 성북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월곡역 일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성북구가 추진 중인 시설이 바로 월곡 IC 하향 램프입니다. 지난해 2월에 착공했는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월곡역 일대 교통난이 지적되자 서울시와 성북구는 하향 램프 추가 신설을 계획했습니다. 정체가 심한 내부순환로 월곡 하향램프 인근에 하향램프를 하나 더 설치하면 일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이란 분석이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요. 좀 북쪽으로 가는 게 상습 정체가 돼서 계속 검토를 해왔던 사항들이에요.
지난해 2월 착공에 들어갔다는 하향 램프. 하지만 현장을 찾아보니 공사는 멈춘 상태였습니다. 월곡 IC 하향 램프 설치 공사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사장 앞 주민들은 월곡역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있어 하향 램프를 추가 신설하는 것은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램프가 하나 더 생길 경우 차량 소음도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들은 이제 뭐 공사하다 보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서울시는 현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재개를 기약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가 거센 만큼 그 시일을 예측할 순 없다는 입장. 월곡역 일대 교통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하향 램프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올해 구로구의회 첫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와 광명시가 공동으로 이용해온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신축안과 가리봉 구시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등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구로구의회 첫 임시회에 구로구와 광명시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신축안이 상정됐습니다. 22년 전부터 운영을 시작한 해당 자원회수시설은 노후 문제로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와 광명시가 신축할 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용하기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안이 상정된 겁니다. 가리봉 구시장 부지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안도 있습니다. SH공사와 협력해 해당 부지에 공용주차장과 지원시설, 행복주택을 복합적으로 짓고 주차장과 지원시설은 기부 체납받는 방식입니다. 5년 전에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궁동 우신빌라의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안도 상정된 안건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구 조례에 신설하는 개정안 등이 상정됐습니다.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선 앞으로 상정된 14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집행부의 각 국별로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첫 자유 발언을 한 박평길 구의원은 지난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된 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와 G페스티벌에 집행된 예산의 사용 적절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행사에 집행할 예산이 있다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구로구의원께서 잘하셨다고 예산 잘 썼다고 박수 주시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력한 구로구만의 지원 대책 구로의회와 함께 고민합시다. 올해 구로구의회 첫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오는 26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서대문구가 지난해 시범적으로 디지털 튜터라 불리는 보조교사를 선발한 데 이어 올해 150명의 튜터를 본격적으로 선발해 배치합니다. 원격 수업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 가중을 덜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편화된 원격 수업. 하지만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교사들은 수업 영상을 만드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가 고안한 것이 디지털 튜터 사업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하고 영상 편집 능력도 갖춘 청년들을 튜터로 선발해 각급 학교의 보조교사 역할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효과는 컸습니다. 업무 편리성으로 교사들의 호응도가 높았고 학생들로선 양질의 수업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해 48명의 튜터를 시범적으로 투입했던 것을 올해는 15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그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그분들이 조금 이제 지도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직접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들 하십니다. 예, 그 만족도도 높고요. 그래서 올해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구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 해소에도 나섭니다.
가정에서 관리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발굴해 상담과 수업을 지원하고 태블릿 PC도 무상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과와 복지정책과 등 6개 부서가 TF를 구성해 각 과의 지원 체계를 연계할 예정입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만으로 그 학생들의 그 학습 격차를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경제적으로도 아니면 학습 그 기자재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을까 이번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고요. 더불어 지난해 각급 학교에 485대의 스마트 칠판을 지급한 데 이어 올해도 150여 대를 추가 지급합니다. 원격 수업에 최적화된 장비인 만큼 일선 학교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스마트 교육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그 AI 교육이라든가 미래 그 4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매우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서대문구는 점차적으로 지역 내 41개 학교의 모든 학급에 스마트 칠판을 비롯해 공공 와이파이 등 스마트 장비를 제공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1.1%) 지난해 서울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덜 가서 줄어든 건데 수치로만 보면 100명 중 1명이지만 그 1명이 평생 받는 고통은 나머지 99명이 감히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학폭 가해자가 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